자, 5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제 믹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 가끔씩 하나씩 나오니까 우리 꼭 좀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스란 말 그대로 섞는 거잖아요. 혼합을 시키는 건데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집합. 거기에는 뭐 제품 믹스의 폭, 깊이, 넓이 뭐 모든 게 다 길이가 모두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의 집합 계열을 말한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얘가 가장 최상위층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믹스는 상품 계열의 수에 따라 폭이 정해진다. 상품 계열의 수. 라인. 다른 말로 하면 상품 계열. 라인이죠. 라인. 무슨 뭐 옷, 자동차, 뭐 세제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라 당연히 그 폭이 우리 넓이. 시험엔 넓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넓이가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믹스는 평균 상품 품목의 수에 따라 그 깊이가 정해진다. 아, 평균 상품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점점 깊게 들어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맞고요. 믹스의 계열이 추가가 되면은 상품 다양화 또는 경영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상품 믹스 전체 큰 거에 계열이 그 종류가 점점 추가되면 어때요? 당연히 그 다양화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믹스의 상품 품목이 증가하게 되면은 상품 차별의 정도가 약해지게 된다. 자, 품목이 증가하게 됐어요. 일단 품목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회사 또는 이 점포는 구색이 다양하고 내가 뭔가 자꾸 가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게 만들겠죠. 그렇죠? 자,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7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또 이전에서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한 게 나왔죠. 그렇죠? 자, 보면은 소매 업체가 도입기, 성장기, 가속 성장기, 뭐 성숙기, 세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그러면 우리는 제품 PLC, 제품 수명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우리 포물선 기억하시죠? 자, 요 형태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럼 일단은 기억은 나왔어요. 기억이 아니라 답은 이미 나왔죠.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업체에서 전문화된 좁은 제품 구색이 소매업체로 변화됐다가 넓은 제품 구색.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제품 구색의 폭이 좁다, 넓다라는 거. 제품의 종류가 많아졌다, 좁아졌다. 제품 구색으로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소매 아코디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돈으로, 비용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소매 아코디언이 아니죠. 소매역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나오죠? 소매 수명주기랑 니은은 아코디언 이론. 구색이 건반을 누르면은 좁아졌다가 건반을 다시 손에서 띄면 넓어졌다. 반복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레이아웃은 의사결정 순서로 가장 잘 나열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일단 레이아웃, 어떤 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나열된 걸 볼까요? 자, 상품 판매 방법. 자, 판매라는 거는 거의 마지막까지 가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는 일단 판매 방법은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상품 먼저 배치를 보겠죠. 어떻게 먼저 상품을 배열을 할 것인가. 그래서 소비자들 눈에 띄게 할 것인가가 목적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고객의 동선을 본다. 진열용 기구를 배치한다. 고객 동선을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놓고 봤을 때 나머지는 뭐야?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제품을 감상하거나 뭔가 봐야 되는 어떤 그들의 동선을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동선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와서 판매 방법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자, 동선까지 결정됐고 배치를 했다. 그럼 이제 판매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보게 되는 거죠.
판매 방법을 보게 될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할 기구를 배치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순서는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이건 따로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0 보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전략. 자, 새로 나온 포지셔닝 전략. 우리가 내용에서 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높은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아, 더 높은 비용에 더 많은 가치. 아, 뭔가 자꾸 올라간다는 느낌이야. 그렇죠? 자, 올라가니까 더 일단은 뭐 정답은 나오네요. 일단 more for more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좀 더 많이 주는 거. 근데 셈이라는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비용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거니까 더 업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리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개념에 역시 미달합니다. 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기억만 보고는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더 많은 비용에 더 많은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코스트,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읽어봐서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 내용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61번을 보면요. 자, 기대 관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주체가 누가 되느냐? 소비자 기대 관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걸로 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 볼게요. 옳지 않은 것. 자, 입지의 편리성을 판단할 때 소비자의 여행 시간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입지라는 거는 일단 소매점이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포가 위치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 소비자가 점포를 이용할 때 입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들의 뭐예요?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어떻다? 소비자의 여행 시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맞아요. 물리적인 거리는 단순히 가깝냐를 판단하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입지의 편리성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입점을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당연히 물리적인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만 소비자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지 편리성을 판단할 때 소비자 입장으로 바꾸게 되면은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소비자의 여행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포 분위기는 상품의 구색이나 조명, 향기, 장식, 친절도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것 말고도 소매점을 통해서 친교나 정보 획득, 흔히 가면 우리 이제 종업원들과 좀 많이 친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단지 제품을 사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뭔가 얻게 되는 새로운 정보 획득과 같은 욕구도 충족하고 싶어 한다. 단지 물건을 사러 거래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자는 소비자의 구매 노력에 따라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건 코틀로 교수가 이미 분류해 놓은 거예요. 우리 수업 때 했었고요. 신용정책이나 배달, 설치, 보증, 수리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 점포 선택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이왕이면 배달도 해주고 설치도 해주고 고장나면 뭔가 AS도 해주고 하는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게 마련이 있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62번을 보겠습니다. 6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제품가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 정해진 기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3번 먼저 볼게요. 유통업체로 하여금 할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다.
얘네는 365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판촉이기 때문에 뭔가 반짝하고 이벤트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비정기적으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죠. 어떤 일정 기간을 둔다라는 거죠. 수요 예측력이 있고 재고 처리 능력을 보유한 유통업체한테 유리하다. 뭐 그렇다면 당연히 창고도 가지고 있고 하는 어떤 이제 소매상보다는 도매상. 물론 소매상 중에서도 대형 소매상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유통업체가 구입한 모든 제품의 누적 주문량에 따라 할인해준다. 자, 누적은 되지만 어떤 때는 어떤 기간에는 또 안 판매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간에 판매가 많이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는 기간이 있어. 자, 그럼 그것 따라 어떤 때는 많이 안 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누적이 많아졌다고 해서 할인해 줍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우리 수업 때도 항상 있었고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 레이아웃입니다. 자, 레이아웃 아주 우리 교재도 잘 나와 있지만 아주 노멀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태로 오는 것은, 자, 기둥이 많다. 아, 일단 기둥 얘기가 나왔어요. 기둥이 주체가 됐다. 첫 번째 힌트. 그리고 기둥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도 점포 설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 좁은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즉, 공간 활용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통로폭이 동일하다. 아, 이거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네요. 통로폭이 동일하다. 건물 전체 필요 면적이 최소화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특징이 슈퍼마켓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자, 일단 격자형이에요. 이런 거죠. 딱 직각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다, 넓이는 동일하다고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다 뭐예요? 남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형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자유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사각 공간이 나오잖아요. 사각 공간. 그쵸? 활용할 수 없는 사각 공간이 나오는데 얘는 그게 없죠. 딱딱딱 정해진 평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둥이 많은 게 다 하나의 기둥이에요. 기둥이에요. 그 전체 점포 면적의 필요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고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부티크나 뭐 복합형 이런 것들은 주로 얘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뭐 자유롭게 걷거나 이렇게 뭐 꼬불꼬불하거나 높낮이가 다르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근데 격자형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안 좋은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밖에서 보면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딱딱한 이미지만 자꾸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고객 생애 가치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옳은 것은 하고 나왔네요. 고객 생애 가치는 이제 고객이 이제 우리 기업하고 이제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것, 즉 공생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 제품 많이 사준 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죠. 대신 고객도 어때요? 자신도 좋은 이력이 남고 내가 만족한 제품을 사고 서로 간의 믿음이 꾸준히 이어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객 생애 가치는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평가하는 데 용이하다. 자,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게 어떤 것보다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보다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평가하는 데 용이하다.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꼭 백화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도 되고 또는 우리 편의점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과 기업과의 정성적 관계이므로 수치화하여 측정하기 어렵다. 자, 왜요? 아니죠. 고객 생애 가치는 우리가 어차피 고객이 우리 제품 판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격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정량적 관계죠. 정량적 관계고 수치화해서 측정하기가 용이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결국 고객이 우리 회사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얼마큼 팔아주느냐. 그럼 팔아주면 판매 금액이 나오잖아. 즉, 정량화, 즉 수치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객 가치는 고객 점유율에 기반하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5번 먼저 볼게요. 고객 가치는 고객의 이탈률과 비례관계에 있다. 그건 아니죠. 고객 가치는 우리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우리 회사에 만족하면 꾸준히 가는 거야. 근데 그것이 꼭 이탈률하고 비례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반비례관계로 봐야겠죠. 그렇죠? 4번 볼게요. 고객생의 가치는 이 CLV는 고객의 일생 동안 구매를 통해서 기업한테 기여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다. 즉 개념이에요.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 제품을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고객에 기여한 것, 물건을 사면 우리는 일단 이익이 남는 거죠. 그 이익이 남음으로써 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 보다 현재 가치를 환산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개념만 알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64번에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자, 수평적 갈등의 사례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런 걸 뭐 우리가 뭐 흔히 모르는 내용은 아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개념 정리하면서 본다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도매상의 불량 상품 공급에 대한 소매상의 불평. 자, 뭘까요? 일단 도매상이라고 써요. 우리 전통적 유통 채널 방식에서는 어때요? 한 명의 제조업자 밑에는 여러 명의 도매상, 그리고 각각의 도매상 밑에는 여러 명의 소매상이 있다고 했죠. 자, 이들은 다 수직적인 관계로 본다고 했죠. 위에서 아래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도매상과 소매상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위아래 관계니까 수직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납품업체의 납품기일 위반에 대한 제조업자의 불평. 자, 제조업자하고 납품업체, 즉 납품업체는 여기서는 중간상으로 보는 거죠. 배송을 해주니까.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뭐예요? 역시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소매상이 무리한 배송을 요구했다는 택배업체의 불평. 자, 소매상은 말 그대로 소비자하고 면대면으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고, 택배는 물론 이제 얘는 정해지진 않지만은 중간상의 어차피 역할, 왜? 수송과 운송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역시 수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재고를 제때 보충하지 않았다는 유통업체의 불평. 자, 유통업체는 통틀어서 중간상을 얘기하죠. 중간상은 소매업, 도매업을 통괄하고요. 이들은 제조업체하고 어때요?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죠. 수직이 맞고요. 자, 다른 딜러가 차량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동일 차량 회사의 딜러. 자, 같은 회사 차량의 같은 딜러예요. 동급이죠. 이들은 친구 관계예요. 즉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얘는 수평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65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유형별 고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객이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 맞죠? 이탈 고객은 기업의 기준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즉 우리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사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내부 고객은 조직 내부의 가치 창조에 참여하는 고객으로서 기업의 직원들,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외부 고객은 일반적인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이 외부 고객을 얘기하고요. 내부 고객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 자사 안에 있는 직원들을 얘기할 때 내부 고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5번 먼저 볼게요. 가망 고객은 현재 고객은 아니지만 광고 홍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죠. 비활동 고객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도 차후 자사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는 고객을 말한다. 자, 비활동이라고 했어요. 비활동이라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고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우리 제품을 산 적도 없고 아예 나중에 살 생각도 없는 고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우리 쪽에서 샀지만은 잠시 안 사고 버틸 수가 있잖아요. 뭐 필요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언제나 또 구매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잠시 그 구매 활동을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점포 설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점포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자, 2번. 점포는 상황에 따라 상품 구색 변경을 수용하고 매장에 할당된 공간과 수정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것이 좋다. 설계를 시행하고 외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적정 수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점포는 구매 행동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된다. 점포는 사전에 정의된 포지셔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실은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죠. 항상 여기서는요, 시험에서는 뭔가 수식어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인데, 1번 같은 경우는요, 점포는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들은 지금 저랑 여러분이랑 다른 기타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다 달라. 그렇죠? 자, 근데 그들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좋지만, 모든 소비자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함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67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8번에 보면 이제 업태 간 경쟁을 골라라 라고 얘기는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업태 간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수평적인 거에는 있지만 서로 다른 업종이 비슷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CU나 GS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업태 간 경쟁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유발시킨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소비자 수요의 질적인 다양화. 아무래도 그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가 좀 다양해질수록 훨씬 더 경쟁은 격화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활 필수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굳이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 여러 가지 있죠. 쌀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범위가 확대되면 당연히 경쟁이 유발됩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 우리는 계산할 때 포스 쓰고 있는데 옆집은 손으로 주판으로 계산하고 있어. 안 되죠. 이건 점점 더 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5번을 볼게요. 혼합 상품화 현상의 증가. 자, 흔히 말하면 저거죠. 하나의 제품만 갖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묶어서 같이 하나의 상품화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더 경쟁을 유발시키게 되겠죠. 근데 품목별 전문 유통기업이 등장한다. 자, 품목별 전문 유통이 등장하면 업태 간 경쟁이 사실 그렇게 크게 유발될 수 있는 이유는 별로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8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장 안에 진열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은 상품 간의 조화. 당연히 진열 디스플레이 할 때는 당연히 그 어떤 상품들과 조화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을 치우쳐주거나 어느 한쪽으로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서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 이미지. 아무리 그 제품이 특출나다 하더라도 우리 점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미지하고는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개별 상품의 물리적인 특성. 자,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물리적인 상품이죠. 자, 이런 개개인 상품의 물리적인 특성은 당연히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개별 상품의 잠재적인 이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는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팔림으로써 판매가 됨으로써 언제가 우리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잠재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번을 보면 보유한 진열 비품의 활용 가능성. 자, 보유한 진열 비품? 자, 상품 진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열 비품, 상품도 아니고 비품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은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 들어갈 용어는 하고 나왔습니다. 자, 기역, 니은. 근데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걸 얘기하고 있군요. 자, 보겠습니다. 상품 관리를 할 때 품목 구성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으로 이것과 이것을 설정해야 된다. 이것은 취급 가격의 범위를 말한다. 취급 가격의 범위를 말한다. 힌트 나왔어요.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최저 가격부터 최고 가격까지를 말한다. 지금 어떤 한쪽으로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 폭을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중점을 두는 가격의 봉우리를 지칭하는데 고급품의 가격대, 그리고 중급품의 가격대, 그리고 땡땡 가운데 몇 가지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기억은 범위. 범위는 여기서 우리가 존으로 알 수 있죠. 존. 알 수 있고요. 그 구역. 가격. 그럼 프라이스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즉, 프라이스 존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중점을 두는 가격 봉우리. 하나의 기준점을 지칭하는 거예요. 봉우리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봉우리, 이렇게 봉우리 있죠? 하나의 기준된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인. 그래서 보통 프라이스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70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